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고가 난 아내,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흩어진 짐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굴러있는 귀퉁이가 깨진 플라스틱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이 간 틈 사이로 사진 조각 같은 게 비쳐 보이길래 이게 뭐지? 싶어 상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었지만 이미 충격으로 일부가 파손된 상태라 억지로 힘을 줘 부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처음 보는 사진 앨범이 있었는데요. 첫 장을 넘기자 눈앞에 펼쳐진 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찍혀있는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네이버의 불륜 피해자 카페 모임에서 발견한 이야기로 교통사고가 난 아내 차량을 정리하다 아내가 상간남과 찍은 웨딩 사진을 발견한 어느 50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간 읽었던 사연 중 가장 열받는 사연이었지만 이후 망해가는 상간남과 아내의 사연이 참으로 통쾌한 사연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아내 외도 문제로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지금 손이 너무 떨리는데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고 글 적어봅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 남자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7살 어리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평소엔 이런데 글 올릴 성격도 아닌데 제가 겪은 일을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어서 용기 내서 가입하고 첫 글을 씁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큰 사고였고 차는 폐차가 불가피할 정도로 박살이 났습니다. 아내는 수술을 크게 받았고 앞으로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숨만 쉬어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멘탈이 완전히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사고 난 차량에서 짐을 챙기라고 연락을 받아 정비소에 들렀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 살아줘서 고맙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트렁크 정리하면서 옷까지, 휴지, 장보기 가방 이런 것들 챙기는데 한쪽 구석에 플라스틱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충격 때문인지 케이스가 조금 파손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뭐 오래된 물건이겠지, 차에 굴러다니는 잡동사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케이스를 손으로 뜯어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걸 봤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들. 그걸 한 권의 앨범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웨딩 사진첩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한 지 15년 된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웨딩 촬영을 한 사진을 트렁크에 넣고 다녔더군요. 그리고 웨딩 사진첩 뒤로 수많은 편지와 야한 속옷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본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느낌이 이런 건가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수술 중인 아내에게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 아이처럼 울고 싶은데 울 수도 없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 혼란스럽고 두렵고 아내가 깨어나는 게 이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어제 글을 쓰고 나니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과 공감,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제가 지금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상태였는지, 얼마나 순진하게 아내만 믿고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가져온 그 플라스틱 상자. 어제는 사진첩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글에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회원님들 말씀 듣고 용기 내서 상자 안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사진첩 아래에는 아내와 어떤 남자가 주고받은 편지들이 여러 장 묶여 있었고, 제가 평생 본 적도 없는, 솔직히 말하면 변태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노골적인 속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속이 뒤집히고 머리가 얼얼해지고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말문이 막힌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편지를 하나하나 펼쳐서 읽어봤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표현들이 적혀 있었고 둘만 아는 기념일 이야기, 여행지에서의 추억, 그리고 너 없으면 못 산다는 식의 문장들. 그 편지들의 날짜를 쭉 훑어보니 최소 4년 이상은 만난 사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혹시 결혼 전에 찍어둔 사진인가? 나 모르게 행사진 사진을 찍은 건가? 별의별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편지 날짜를 보고 난 뒤부터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단 1%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절반을 일터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가족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서, 제 몸 아픈 것도 모르고 무조건 일만 했습니다.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건 뭐든 다 사다 주고, 힘들다고 하면 무조건 제가 대신했고, 집안의 돈 문제는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남편 역할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저 몰래 다른 남자와 4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걸 알고 나니 이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치가 떨리고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어 자존심도 구겨지고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견디기 힘듭니다. 아내는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아직 마취도 덜 풀렸고 정신도 제대로 차리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 얼굴이 깨어난 순간 제가 무슨 표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회원님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가 정신이 돌아오면 바로 따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따져야 하는지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차분하게 물어봐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4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웨딩 사진을 찍고 편지를 주고받고 속옷까지 선물하면서 그걸 차 트렁크에 넣어 다녔던 사람에게 제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까요? 회원님들의 의견이 절실합니다. 지금 제 이성을 붙잡아줄 조언이라면 어떤 말이든 감사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어제 글을 쓰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평생 받아본 조언보다 더 많은 말을 이 카페에서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회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절대 먼저 아는 척하지 마라. 상간남이 누군지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하다. 맞는 말입니다. 감정대로 행동하면 제 인생,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할 이 싸움에서 제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무조건 침착하게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부터 하나씩 정리하고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단 사고 당시 아내의 핸드폰은 심하게 파손돼 화면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통신사는 살아있는데 화면이 안 보이니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것도 운명의 장난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바로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부품을 교체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수리 완료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핸드폰만 복구되면 아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였는지, 편지 속 남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어디서 만났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나는 15년 동안 아내 한 명만 보며 살았고 가족을 위해 일만 했고 아내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도 다 맞춰주려고 살았는데 도대체 어떤 남자가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직도 의식이 없습니다. 의사 말로는 척추 쪽을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마취가 깨야 예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 걱정 때문에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이기적일 정도로 복잡합니다. 걱정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간남을 잡고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아내가 죽으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도 너무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죽어버리면 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끝내 알아낼 수 없고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영영 묻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 상자에서 본 사진, 편지, 속옷들, 그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4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남자라면 이건 그냥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정체, 직업, 나이,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왜 웨딩 사진까지 찍었는지, 이 모든 걸 알아내야만 제가 어떻게든 제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가슴은 부서질 것처럼 아프고, 머리는 마비된 것처럼 멍하고, 손은 계속 떨리는데, 이럴수록 정신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못 움직이면 아내는 기억을 흐린 채 말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자료를 복구하기 전까지는 절대 어떤 심증도 드러내지 말라는 회원님들 말씀이 정말 뼈에 새겨지는 하루였습니다. 아내가 깨어나면 제가 어떤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지, 어떤 목소리로 말을 꺼낼지 스스로도 아무런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반드시 끝까지 파고들 겁니다. 상간남을 찾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정신을 조금은 붙잡고 있습니다. 핸드폰 수리 연락 오면 그 내용도 글로 남기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또 글을 씁니다. 요 며칠 동안 정신이 계속 붕 떠 있는 느낌입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눈을 떠도 현실 같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진통제 영향으로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가 싶다가도 금방 다시 눈이 풀리고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흐릿합니다. 정상적인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술이 맡겼던 아내의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걸 들고 병실로 올라가는데 손에 땀이 계속 차더군요. 상자에서 본 웨딩 사진, 편지들, 속옷들, 그걸 생각하면 핸드폰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려 하니 잠금 해제가 지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깊이 잠든 상태였고 깨워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잠든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지문을 찍었습니다. 잠금은 바로 풀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나온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켰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요. 전화 기록은 몇 개밖에 없고 문자 메시지도 텅 비어 있고 카카오톡은 가족 단톡, 회사 단체방 정도뿐이고 사진첩에는 아내 혼자 찍은 일상 사진 몇 장 외엔 전부 비어 있습니다. 최근 삭제함도 비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도 비었습니다. 심지어 메모장도 아무것도 없고 파일 탐색기를 열어봐도 기록이라는 기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자 안에 편지가 수십 장이나 있었고 그걸 보면 최소 4년은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안에는 그 흔적이 한 톨도 없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어있지?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이게 정말 그 사람의 핸드폰이 맞나? 똑같은 말만 제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정말 핸드폰을 열었을 때보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훨씬 더 충격입니다. 뭔가 사라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원님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체 뭘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증거들은 분명히 제 손에 있는데 왜 정작 핸드폰엔 아무것도 없는 건지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정신이 정말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정신이 온전치 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조언 주신 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으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 말대로 아내가 혹시 핸드폰을 2개 쓰지 않았을까 싶어 집안 곳곳을 전부 뒤졌습니다. 서랍, 옷장, 침대 및 차량 서류함까지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보조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향수 하나와 상자에서 본 것과 비슷한 종류의 그 이상한 속옷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위아래로 식어버린 피가 한 번에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 이 손으로 다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집인데도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살던 공간이 아니라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걸어다닌 흔적 같았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 바람처럼 님이 블랙박스 복구 먼저 해봐라. 거기 실마리 있을 가능성 높다. 라고 조언해 주셔서 마음 붙잡고 업체에 맡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제 복구된 영상과 통화 기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던 세계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아내는 사고가 나기 한 달 전 상간남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이미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사고 하루 전날 아내가 지선이라는 동네 언니와 통화한 내용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듣는데 제 속이 뒤집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언니 나 그 사람 보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어제도 회사에서 몰래 울다가 걸렸어.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헤어진다고 한 거야? 저는 차 안에서 혼자 이어폰 끼고 그걸 듣다가 몇 번을 숨 멈춘 것처럼 멈춰섰습니다. 출근길 내내 이별 노래만 반복 재생하면서 혼자 훌쩍거리던 영상도 있었습니다. 퇴근길에도 같은 노래만 들으며 계속 팔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며칠 동안 녹화돼 있었습니다. 회원님들, 너무 참담합니다. 제 옆에서 밥 먹고,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제 차를 타고 출퇴근하던 아내가 마음속에는 온통 다른 남자 생각뿐이었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고 난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 또 그 남자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노래를 듣고 울다가 정신이 흐려져 있었겠죠. 정면 충돌 사고였는데 그 이유가 그런 거였다는 생각을 하니 목이 막히고 손이 떨리고 지금도 글 쓰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그리고 지선, 저랑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 와서 밥도 먹고 아내 힘들다고 하면 챙겨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내의 불륜을 다 알고 있으면서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다는 게 더 역겨워 죽겠습니다. 진짜 말로 못할 정도로 셋 다 내 손으로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감정이 너무 거칠어져서 저 스스로도 무섭습니다. 회원님들,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내가 참고 어디부터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지 정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사고 이후 시간이 흐르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3일 만에 다시 글을 씁니다. 아내는 이제 의식이 제대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도 솔직히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제가 지금 겪는 감정보다 크다고 생각되지 않아서입니다. 어제는 결국 제가 움직였습니다. 아내의 불륜 상담을 들어주던 지선이라는 사람, 그 꽃집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블랙박스 녹음만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었는지 생각하니 가만둘 수가 없더군요.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지선이는 저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화색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지선 씨, 내 아내 불륜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지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오빠, 무슨 말이에요? 전 그런 거 몰라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아내가 사고 하루 전 그 남자가 보고 싶다고 울면서 지선에게 말하던 그 통화 녹음. 지선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 안 하면 당신 남편한테 그대로 들려줄 거야. 그러자 그제야 손발을 덜덜 떨면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지선의 대사는 정확히 이랬습니다. 오빠 나 진짜 몰랐어.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난 중간에서 말릴 수도 없고 오빠네 가정 깨지는 건 절대 바라지도 않았어. 그냥 걔가 너무 힘들다니까 같이 몇 번 얘기만 들어준 거야. 진짜야. 난 거기까지는 몰랐어. 저는 지선이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밀어붙였더니 나도 얼굴 몇 번 본 게 전부야. 다니던 전 직장에서 상사였던 사람이라고 했어. 이름은 최재혁. 이 정도밖에 난 몰라. 여기서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내가 그 직장을 그만둔 게 벌써 8년 전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바람을 피운 건지, 4년이 아니라 8년 전부터였던 건지 감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지선이 말하는 그 상간남 이름은 적어왔습니다. 아내가 다니던 전 직장에 그 사람이 아직 있는지 당장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그 남자의 얼굴, 나이, 결혼 여부, 직급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내는 병실에서 저한테 이러고 있습니다. 왜 안 오는 거야? 수건 더 갖다 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나 진짜 서운해. 나 장애인 될지도 모른다는데 연락도 안 받고.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나 1인용 병실로 바꿔줘. 옆에 아줌마 앓는 소리 때문에 쉴 수가 없어. 이 말을 듣는데 진짜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나를 속여온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도대체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님들, 저 이제 상간남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러 가보려 합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이 사람과 얽혀 있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신 붙잡고 있는 것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며칠 동안 물어볼 데도 없고 미칠 것 같아 다시 글을 씁니다. 핸드폰 포렌식을 맡기려고 알아봤는데 본인 동의 없으면 절대 불가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또 한 번 벽이 앞에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포렌식 좀 하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혹시 회원님들 중에 이런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동의를 받아낼 팁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작은 정보 하나가 너무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 아내의 전 직장에 전화를 걸어 상간남 이름을 말하며 그 사람이 아직 근무 중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그런 사람은 현재 재직 중이 아니다였습니다. 그만둔 건지 이직한 건지 어디로 갔는지 단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줄기라도 잡을 줄 알았던 실마리가 또 끊겨버렸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병실에서 계속 짜증을 냅니다. 간병인 좀 붙여줘. 나 혼자 못 일어나잖아. 왜 이렇게 냉정해졌어? 나 지금 너무 아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된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건지 아내는 전혀 이해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제 자신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회원님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신이 잘 붙잡히지 않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며칠 전 글을 쓴 이후로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상간남 정보를 찾고 아내 상태를 보면서 사람 마음이 이렇게까지 뒤틀릴 수 있구나 스스로 느끼는 중입니다. 녹음 파일에서 상간남 번호를 적어두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눌러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눌렀습니다.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상간남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놈 프로필에는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고 해변에서 내 식구가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 둘, 아내, 그리고 그놈, 그 내 식구가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느낀 감정은 역겨움이었습니다. 저 인간은 자기 집에선 가정적인 남자 행세를 하면서 제 아내와 몇 년 동안 그런 짓을 하고 살았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열받는 건 지금 떠올려 보니 아내가 먼저 그 상사를 욕하던 모습이 선명하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본 적도 없는데 아내가 먼저 그놈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저녁 먹다가 갑자기 이랬습니다. 아, 또 그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 사람 잡겠어. 또 어떤 날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말했습니다. 아, 진짜 가까이 오면 숨 막혀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상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씻고 나오면서도 투덜거렸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는 건 없으면서 맨날 사소한 것만 시키고 잔소리하고 아유 그냥 피곤해 죽겠어. 그때는 그냥 직장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의심을 했겠습니까? 부부끼리 일상적으로 나누는 넋두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말들이 전부 속이기 위한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의심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오히려 욕을 섞어가며 그 남자와 가까울 리 없다는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 대사들이 전부 제 귀에 꽂혀 다시 떠올랐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제 속이 진짜 태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 때문에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이놈 프로필을 본 후 이름과 번호로 몇 시간 동안 검색을 돌렸습니다. SNS, 커뮤니티, 회사 정보, 사업자 등록 전부 뒤졌습니다. 마지막에 구글에 번호를 넣었을 때 드디어 하나가 뜨더군요. 강화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였고 사진만 봐도 분위기 좋고 감성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놈은 회사도 그만두고 자기 가족이랑은 다정하게 살아가는 척하면서 여유로운 인생 즐기고 있더군요. 그걸 보고 진짜 미간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심정으로 녹음 파일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잠 못 자면서 이 모든 걸 확인했는지 그놈은 모르겠죠.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커피 내리고 손님들이랑 웃고 있겠죠. 조만간 직접 가볼 겁니다. 대면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선 그놈이 실제로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놈이 어떤 얼굴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뒤에 생각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의사가 저를 불러 아내 척추 손상이 너무 크고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겁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 그렇습니까라고 말하고 병실로 걸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아내는 의사 말 듣고 울고 떼쓰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 좀 알아봐줘. 왜 이렇게 남일처럼 행동하는데? 당신 나 장애인 될 수도 있다니까. 지금 나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안쓰럽다는 감정이 1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울음소리가 제가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울음소리보다 훨씬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상간남에게는 달달한 목소리를 쓰고 제가 모를 줄 알고 몰래 웃어대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장애인이 될까 불안해 울고 있다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동정하겠습니까? 그 순간 들었던 감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 너한테 더 큰 지옥을 보여줄 차례다. 저는 지금 저 자신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진실 다 알았고 상간남 위치까지 알아냈고 증거는 산더미입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하든 그건 이 둘이 만들어 놓은 업보입니다. 강화도에 다녀온 뒤 다시 글을 쓰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지난주 토요일에 결국 강화도로 갔습니다. 녹음 파일 정리하고 상간남 번호까지 확인해놨는데도
머릿속에서 그놈 얼굴이 계속 어른거리니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겠더군요. 강화도에 있는 카페는 옛날 단독주택을 개조해 만든 곳이었습니다. 벽돌은 낡고 1층 구조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겉모습만 보면 카페라기보다는 정말 오래된 할머니 집을 리모델링한 느낌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지 내부엔 손님도 거의 없고 문 앞에서 담배를 줄창 피우고 있는 남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상간남, 녹음 파일로 들었던 목소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봤던 얼굴이 늦은 저녁 불빛 아래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은 뛰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은 시간, 저녁 9시쯤 맞춰갔습니다. 퇴근 시간 되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9시가 조금 넘자 카페 문을 닫고 안에 불을 하나씩 끄고 그놈은 백팩을 메고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길래 저도 그대로 뒤따라갔습니다. 강화도에서 김포 쪽으로 빠지는 도로는 가로등만 희미하게 이어져 있고 그 시간엔 차도 많지 않아 놓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놈이 갑자기 우회전해서 좁은 골목으로 사라지는 순간 뒤에서 차 한 대가 붙어오는 바람에 저도 핸들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놈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뼈가 욱신거릴 만큼 한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감정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지 모든 게 막 뒤엉켜서 한동안 멍하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절대 다시는 놓치지 말자. 이 생각만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같은 고민만 반복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이놈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까? 직접 뒤를 밟는 건 위험하고 주민등록지, 조회 같은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차량 등록 정보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래저래 막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한 걸음만 더 가면 잡힐 것 같은데 법적인 장벽 때문에 손끝만 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회원님들, 혹시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제 감정이 너무 날서 있어서 혼자 판단하면 무조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글을 씁니다. 상간남 주소를 어떻게 알아낼지 한참을 고민했는데 회원님들 중 몇 분이 카페가 그놈 명의로 되어 있으면 소송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대로 상간소송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상간남이 운영하는 강화도 카페에 직접 갔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손님이 좀 많더군요. 안에는 은은한 카페 음악이 흐르고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평온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상간남이 열심히 커피 머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처음엔 전혀 눈치 못 챘는지 사람 좋은 미소로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군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인간 목소리를 녹음 파일로 수백 번 들었었는데 정면에서 보니 더 역겨웠습니다. 저는 카운터 앞으로 걸어가 말했습니다. 나 최서연 남편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신을 본 것처럼 눈이 커지고 입술이 덜덜 떨리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좌우로 두리번거리며 손님들 눈치를 슬쩍 보더니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남편분이시구나. 여긴 어쩐 일로? 그 떨리는 목소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말을 안 해도 느낌이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웨딩 사진이 너무 잘 나왔더라. 어디서 찍었는지 궁금해서 온 거다. 그 말 듣고 놈의 얼굴이 두 번째로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웨딩 사진이요? 무슨 소리 하시나 했네. 그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때 회사에서 모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프로토타입으로 잠깐 찍은 겁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떳떳하다는 거지? 알았다. 조만간 너희 가족들한테도 알려주마. 라고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뒤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간남이었습니다. 저를 골목 쪽으로 거의 잡아끌듯 데려가더니 그 순간 바로 무릎이 꺾일 듯 흔들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인지 능력을 잃은 사람처럼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 문이 열리더니 여자 한 명이 바람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여보, 뭐 해? 누구야? 놈의 아내였습니다. 얼굴이 평범한 사람이라 더 묘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모든 게 연결되어 보이니까 그 순간이 기괴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제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상간남이 어쩔 줄 몰라 제 쪽도 보고 아내 쪽도 보고 버둥거리며 아무 일 아냐?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둘이서 잠깐 실랑이 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곧 그 집안도 조용히 무너질 겁니다. 상간소송장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평범한 일상은 끝날 테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뭔가 눈치를 챘는지 또 카톡이 와 있었는데요. 슬픈 척, 아픈 척, 기운 없는 척, 드라마 여주인공 흉내를 내고 있더군요. 나 오늘 좀 많이 힘들어. 당신 예전 같지가 않은데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이젠 화도 안 납니다. 어쩌면 비극이라는 게 이렇게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여주인공인 척하는 아내를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어제 드디어 상간소송장이 상간남 집으로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눈물 연기 동정심 구걸뿐이라는 걸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기에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 이후 아내 얼굴을 마주 보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역겨웠습니다. 병문안은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갔지만 그나마도 숨 막혀서 2번, 3번 건너뛰다 보니 결국 2주에 한 번 갈까 말까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 문자, 장문의 카톡, 음성 메시지, 온갖 방식으로 매일매일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왜 이래? 나 이렇게 아픈데 이럴 때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너무해. 나 죽으라고 이러는 거야? 말투도 차분한 척하다가 다음 메시지에서는 울먹이고 또 어떤 때엔 화내고 불쌍한 척하고 정말 장르가 매일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메시지도 제게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감정이 다 죽어버리니 그냥 글자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가장 시끄러운 건 장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전화를 하더니 며칠 지나니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내가 다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해?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냥 내 딸 버린 쓰레기야. 내가 그러고도 가장이냐? 입에 담기 힘든 말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곧 장모도 다 알게 될 테니까. 참고로 아들은 처음엔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엄마 이렇게 됐는데 왜 신경 안 써?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 애는 지금까지 자신이 아는 엄마만 보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저의 태도, 표정, 말투, 그리고 제가 집에서 혼자 어떤 표정으로 있는지 그걸 보더니 애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스스로 느낀 모양입니다. 요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솔직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상간남 집에 소송장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어떤 마음으로 웃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이제 그 대가를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겪게 해줄 생각입니다.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상간 소송장이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요즘엔 전화가 오면 받기도 싫은데 왠지 느낌이 묘해서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여자의 가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상간남의 아내였습니다. 여자는 처음부터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습니다. 말도 빨랐고 톤도 높았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내분이 자꾸 우리 남편한테 들이대서 남편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고 둘이 서로 좋게 정리하고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소송을 거세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숨 한 번 길게 들이쉬고 그냥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당신 남편한테 들이댔다고요? 네, 맞아요. 남편이 계속 피했다고 했어요. 자꾸 여자분이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당신 남편이 우리 아내랑 웨딩 사진까지 찍은 것도 그럼 피하다가 억지로 찍힌 거입니까? 순간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호흡이 흔들리는 게 들렸습니다. 웨딩 사진이요? 무슨 웨딩 사진이요? 무슨 말씀을? 저는 말 대신 둘이 찍은 웨딩 사진을 그대로 문자로 보냈습니다. 10초도 지나지 않아 여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연결하자마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숨만 쉬었습니다. 그마저도 숨이 아니라 질식하기 직전에 짧고 끊긴 호흡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여자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입술이 공기만 삼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더 기다릴 필요도 없어서 나중에 정신 차리면 다시 연락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4시간 정도 지났을까? 이번엔 상간남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목소리부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둘이서 해결하자고 말했잖아? 굳이 내 와이프한테 알렸어? 원하는 거 돈 아니었어? 이러면 합의도 못 해준다고? 지금 내 와이프 쓰러져서 병원 갔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쓰러졌다고? 왜? 아무 문제 없는 사진이라며? 그래서 사진 보내준 건데 왜? 너네 둘이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기절한 거냐? 그놈은 한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숨만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초에 합의할 생각도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너네 둘이서 배우자 속이고 싸고 다닌 거 판결문으로 받아서 네 부모한테, 네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려줄 생각이었으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 40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하루 만에 40통이라니 어떤 상황인지 말 안 해도 알겠더군요. 상간남이 아내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도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으로 느꼈겠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차피 연락 받아봐야 자기 변명하거나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떠볼 생각일 테니까요.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제가 언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아내에게 고통스러운 타이밍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증거도 다 있고 상간 소송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언제 트리거를 당기느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고 아직 본게임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2달 만에 글을 씁니다.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어제 상간 소송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승소했습니다. 웨딩 사진부터 통화 녹음, 블랙박스, 문자, 사진까지
말 그대로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일도 없는 증거들이었기 때문에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 변호사 비용은 제가 30%, 상간남이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참 어이없었습니다. 상간남이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깎아보겠다고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스스로 증거로 마구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히려 위자료가 거의 최대치로 올라간 셈입니다. 판사는 사실상 혀까지 차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도 안 나오고 그냥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 속에서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기간이 무려 6년이라는 것. 둘째, 둘이서 찍은 웨딩 사진은 아내가 먼저 요구한 것이라는 점. 단순한 장난이 아니고 아내가 원해서 찍은 둘만의 결혼식 놀이였던 겁니다. 셋째, 아내가 상간남에게 이혼하고 나랑 재혼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했다는 점. 넷째, 그런 요구가 부담스러워진 상간남이 결국 이별을 먼저 고했다는 점. 제가 그동안 녹음 파일과 블랙박스로 알고 있던 정보보다 실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거의 바람이 아니라 제2의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딱 2달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신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러더군요. 아빠 엄마 하반신 마비래. 아내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운동 기능을 거의 잃었고 심리적으로는 말 그대로 무너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상간소송 사실을 알기 전까지 아내는 제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어떻게 아내가 이러고 있는데 무심할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 없이 아내에게 단 한 장의 사진, 상간남과 찍은 웨딩 사진을 보내준 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욕설은 사라지고 비난도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울먹인 음성 메시지, 제발 한 번만 와달라는 문자, 정말 미안하다는 장문의 카톡, 하루에도 수십 통씩 들어오는 전화가 남았습니다. 자기 수발 안 된다고 표독스럽게 물어뜯던 말투는 사라지고 아픈 척, 반성하는 척, 죄책감 느끼는 척, 온갖 불쌍한 척을 하는 연락만 왔습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우연히 제가 아내에게 보낸 웨딩 사진을 보고 절망하며 보낸 문자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 역시 병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자신의 방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표정 중 가장 어른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저는 2달 동안 이혼 타이밍을 고민했습니다. 아내가 상간소송으로 무너진 지금, 하반신 마비와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바닥인 지금, 언제 이혼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끝을 줄 수 있을지. 하지만 요즘은 그런 계산 자체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내의 인생은 상간남의 거짓말과 본인의 선택 때문에 충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타이밍을 재지 않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면 이혼 소송장이 아내에게 도착합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무너져 있던 제게 조언과 위로를 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15년의 결혼 생활도 곧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겁니다. 또 2달 만에 글을 씁니다. 요즘 이혼은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아내는 끝까지 이혼 못한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상간소송 때도 웨딩 사진을 제가 합성했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아예 정신을 놓아버린 건지 상간소송 판결 자체가 잘못되었고 사진도 제가 조작한 거라며 오히려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못 쓰고 법무사만 써서 서류나 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6년 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살다시피 해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나요? 한편 상간남 쪽은 이미 박살났습니다. 한 달 전쯤 상간남 와이프가 술에 취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전엔 무례하던 사람이 그날은 정중하게 먼저 사과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여자는 한참 울다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상간남 재혁이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 저는 단순히 우리 아내와의 불륜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또 다른 상간녀를 만들다가 걸려서 쫓겨난 것이더군요. 여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시기쯤 우리 아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동안 집에서 누워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단순히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우울한 감정이 겹친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원래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상간남 아내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 시기가 상간남이 회사 상간녀와 불륜을 벌이다 걸려서 집안이 뒤집힌 시점과 딱 맞아떨어지더군요. 즉, 제 아내는 상간남이 자신에게 소홀해지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흔들렸던 겁니다. 아마 갑자기 연락이 줄거나 태도가 싸늘해졌거나 자기 말에 반응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아내가 며칠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침대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 원인을 몰랐고 저는 그냥 옆에서 위로나 해줬죠. 지금 생각하니 정말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바람난 여자를 걱정하며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순간이 상간남 아내 말로는 그 사건 이후에도 재혁이가 다시는 바람 안 피우겠다고 울며 빌어서 한 번 더 용서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참 기가 막힙니다. 결국 용서받은 후 그가 다시 붙잡고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그 둘은 몰래 만나서 웨딩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아내의 용서도 전부 아무 의미가 없던 셈이죠. 상간남 아내는 내가 바보였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완전히 알겠다. 면서 계속 울더군요. 결국 둘은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화도 카페도 처가 쪽에서 빌린 돈으로 만든 거라 재혁이는 맨몸으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 저 인간. 위자료도 못 주겠구나. 제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내는 현실을 부정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상간남은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또 상황 변화가 생기면 글 쓰겠습니다. 그동안 조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1년 반 전 전처가 상간남과 웨딩 사진을 찍어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시기를 보냈던 50대 남자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글을 올리며 회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위로를 주셨는데 어제부로 드디어 이혼 판결이 나와 이렇게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유책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웨딩 사진은 합성이다. 상간소송 판결이 잘못됐다. 제가 유책 배우자다.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반복하다가 결국 협의이혼은 결렬되고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과는 제가 재산 60%, 전처가 40%를 인정받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몸만 내보내고 싶었지만 법적으로는 이것이 최선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전처는 교통사고 이후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정작 본인은 장애가 되자 남편이 악의적으로 나를 유기하려 한다며 저를 유책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친 것은 몸뿐이 아니라 머리도 크게 충격을 받은 게 아닌지 재판 내내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 상간남 역시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 이혼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 사진은 모두 내려갔고
아이들 사진만 남아있더군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예전에 상간남 아내에게 들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결국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전처는 제 아들에게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아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너라도 좀 설득해줘라. 엄마가 다리가 이래서 버리려는 것 같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전처의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이를 입에 올리지 않고 그저 엄마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빠가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전처는 그 자리에서 발작하듯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엄마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마비된 전처의 수발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전처를 찾아가지 않은 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충격이 컸던지 요즘은 아이도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안은 저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제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긴장이 풀린 건지 급격한 우울증이 찾아와 저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속은 시원합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지옥 같은 생활의 끝이 비로소 닥쳤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저는 이 카페에서 탈퇴하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위로와 조언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 모두 각자 삶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3년 전 전처가 상간남과 웨딩 사진을 찍어 상간 소송과 이혼까지 갔던 50대 남자입니다. 이 카페도 탈퇴하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지난주 전처 관련해서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 답답한 마음에 다시 글을 씁니다. 예전 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처는 교통사고 이후 하반신 마비가 되어 전 장인장모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도 부모와 싸움이 잦았던 모양입니다. 새벽에 술 취해서 전화가 오거나 아들한테 주기적으로 하소연 전화가 와서 아들도 결국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죠. 그러자 전 장인장모가 손주 잘 지내는지 보려고. 이런 핑계로 제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뜬금없이 그러더군요. 아빠, 엄마 남자 만나는 것 같아. 장애인이라 연애도 마음대로 못할 텐데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차 안에서 어디론가 놀러 가는 듯한 사진이었는데 가만 보니 그 차량이 상간남 차량이었습니다. 상간 소송 증거 모을 때 수백 번을 들여다본 그 차.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순간 짜증도 났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웃기기도 했습니다. 아, 천생연분이구나. 둘이 잘 만나 보다. 그렇게 저는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시간은 훌쩍 지나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전처였습니다. 상간남과 재회한 뒤로 저와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전화를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처음엔 아들은 잘 지내냐? 건강은 어떠냐? 별시답잖은 얘기만 길게 하더군요. 피곤해서 바쁘니까 끊자 하고 말을 잘랐더니 그제서야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만나는 여자 있어? 없다고 하니 한참을 뜸 들이다가 기가 막힌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내가 필요하면 같이 살아줄 수도 있는데. 순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장애인 아니냐? 그 말에 갑자기 발작을 하듯 화를 내더군요. 그러다 울고불고 하며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급해도 자존심까지 버리고 이렇게 매달리는 게 이상해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아내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보니 벌어진 일은 이렇더군요. 전처가 상간남과 재회한 뒤 둘이 돈을 모아 월미도 근처에 카페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망해
투자한 돈을 모조리 날리고 남자와도 사이가 틀어져 헤어졌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재혁이도 이혼하면서 받은 푼돈하고 전부 합쳐서 투자한 카페였는데 둘 다 알거지가 된 것 같습니다. 부모와도 크게 싸워 지금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걸 잃은 상태더군요. 며칠 뒤 또 연락이 오길래 이번엔 제가 확실히 말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거다. 너 그렇게 좋아서 웨딩 사진까지 찍은 새끼랑 재혼해서 살아야지. 왜 나한테 연락하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그리고 너 장애인인데 내 집으로 들어오면 내가 내 똥오줌 다 치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그러자 전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번 깊게 한숨 쉰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남은 뭐 하나 궁금해서 카카오톡 차단을 풀고 프로필을 봤습니다. 가족 사진도 애들 사진도 아무것도 없고 텅 빈 화면에 한자로 자승자박 딱 이 글자만 적혀 있더군요.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저 카페 이름을 자승자박으로 지었으면 좀 잘 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전처와 같이 바람피웠던 꽃집 운영하는 전처 친구도 이혼을 했습니다. 듣기로는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걸렸다고 하네요. 정말로 바람은 한 번이라도 피워본 사람은 결국 다시 피우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참 신기합니다. 나쁜 짓 하는 인간들은 어떻게든 자기 발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더군요. 다만 오늘 글을 쓰는 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전처라도 아들, 엄마가 장애인 시설에서 사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버려둬야 하는 건지 제 입장만 보면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더 망하게 하고 싶은데 아들놈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고 꼬리가 길면 밟히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너무 뻔해서 잊고 사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